2013년 2월 4일 경남 고성군 회암면의 외진 시골 마을, 그 안에 조용한 모텔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묻어있는 낡은 건물, 복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죠. 모텔 주인은 평소처럼 퇴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방을 둘러보던 중 어느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거든요. 불 꺼진 복도에선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주인은 잠시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손님,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크를 몇 번 더 해봐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죠. 주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렸죠. 침대 위에 한 여성이 누워 있었는데 온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시트 역시 붉은 흔적들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같이 왔던 남자.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바로 A였습니다. 그는 여성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어요. 와이라노, 와이라노. 눈은 풀려 있었고 손은 가볍게 피해자의 뺨을 건드리고 있었죠. 상식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모텔 주인은 직감했어요. 이건 뭔가 큰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걸. 주인은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날 함께 왔던 또 다른 남자, A의 직장 동료가 쉬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여자분이 이상해요. 둘은 함께 급히 방으로 내려왔고 상황을 확인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죠.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는 여성을 바로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한때 온기가 머물렀던 모텔방 안은 이제 싸늘한 공기와 무거운 정적만 남아있었죠. 그날 아침 그 방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2월 3일 밤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저녁에 B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어요. 당시 그녀는 38살,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자리는 격식 없이 마련된 소규모 회식이었죠. 술자리는 한산했고 웃음소리도 오갔어요.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동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고 남은 건 3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 B씨, 가해자 A, 그리고 A의 직장 동료. 3사람은 술에 약간씩 취한 상태였어요. 특히 B씨는 상당히 피곤해 보였고 몸을 가누는 데에도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는 듯했죠. 그때 A가 말합니다. 그럼 이 차는 조용한 데서 하죠. 그렇게 셋은 함께 이동했어요. 목적지는 고성군 회암면 외곽 조용한 곳에 있는 오래된 모텔이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3사람은 프런트에 들렀고 1층 방 하나와 위층 방 하나, 총 2개의 방을 배정받았죠. 당시 상황은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장 동료는 A의 권유에 따라 위층 방으로 올라갔고 1층 방에는 A와 B씨 2사람만이 남았어요. 동료는 아마도 아래층 방에서 2사람이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쉬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부터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작은 모텔방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B씨는 술 기운으로 정신이 흐릿했고 침대에 누운 채 거의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고 해요. 이때 A는 물을 틀어놓고 샤워실에서 잠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이상한 김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B씨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던 그 틈을 타서 그는 범행을 감행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방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위협 속에 놓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밖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동료는 위층 방에서 이미 잠든 상태였고 모텔 복도는 한산했죠. 다음 날 아침 모텔 주인과 A의 직장 동료가 그 방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뒤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때도 옆에 있던 남성 A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B씨는 혈압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피부는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의료진은 빠르게 부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상처는 거의 없었지만 문제는 내부였어요. 처음 메스를 대던 순간부터 법의학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죠. 의학적 조사 결과 B씨의 신체에는 정상적인 성적 접촉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상이 확인됩니다. 생식기와 하복부에 심각한 조직 파열과 출혈이 있었고 복강 안에서는 치명적인 수준의 출혈이 발견됐어요. 특히 직장이 깊게 절단돼 있었고 이 손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죠. 그 피해의 양상은 오랜 경험을 가진 의료진에게조차 충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사망이 외부 충격이나 단순 사고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상이며 전문적으로도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2013년 대한법의학회지에 의학적 사례로 실릴 만큼 충격적이었고 해당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손상 양상, 극히 드문 치명 사례로 기록된다.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서 수백 건의 부검을 다뤄온 전문가조차 이 사건만큼은 처음 경험하는 수준의 손상이었다고 증언했죠. 무엇보다 B씨는 의식이 남은 채로 고통을 견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습니다. 장기가 손상되면서 출혈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부검 소견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된 도움 한 번 받지 못한 채 조용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A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열었죠. 피해자가 원했습니다. 손으로 해달라고 했고 계속 더 세게 해달라고 했어요. 수사관들은 일단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진술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팔꿈치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안쪽 깊은 데까지 손이 닿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져지는 걸 움켜잡고 당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덧붙였죠. 근데 사실 꿈을 꾼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술에 많이 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죠. 그 모순된 말들 속에서 수사관들은 어이없음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경찰은 A의 진술 전후 상황을 모두 검토했어요. A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모텔까지 걸어간 것, 동료에게 따로 위층에서 자라고 권유한 것, 그 모든 행위는 판단력이 무너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아니고 실수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고. A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토대로 검찰은 중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요.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그 행위가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식도 남아있던 상태였다. 실제로 B씨는 모텔로 향하던 중 넘어졌지만 부축 없이 다시 일어났고 모텔에서 잠시 방문한 동료와도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법원은 B씨가 완전히 한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강제추행치사 혐의는 무죄, 보다 형이 낮은 상해치사죄만 인정됐어요. 그럼에도 A는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술을 보면 기억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팔꿈치까지 집어넣었다는 등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정말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직장을 잡아뜯었다는 끔찍한 행동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순의 재판부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범행 전후 정황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범행 순간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변명으로 보인다라며 1심 재판부는 A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내려진 형량은 말도 안 되지만 징역 5년이에요. 5년이요.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녀가 이뤄야 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볍게 느껴지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A는 여기에조차 불복했어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죠. 그리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어요. 이번엔 A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랬어요. A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인 소주 3병을 마셨고 식당을 나설 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는 거죠. 모텔로 가는 길에서도 자주 비틀거렸고 넘어지는 모습을 직장 동료도 모텔 주인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하나. 모텔 주인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와이라노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 장면은 재판부의 판단을 바꿔놨죠. 2심 재판부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따라서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 그 결과 A의 형량은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감형은 피해자 가족에게 또 한 번의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한 생명이 그토록 참혹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고통을 표현할 힘도 없이 조용히 싸우다가 죽어간 피해자. 그런데 가해자는 술을 핑계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죄의 무게를 덜어냈어요. 이건 단지 법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죠. 술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로 형이 가벼워지는 현실. 그 현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술이 죄를 덜어주는가? 이게 정의인가? 그 질문은 이 사건을 넘어서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어요. 그날 술에만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 한 문장이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죠. A는 술을 스스로 마셨어요. 그 누구도 억지로 술을 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 심신미약 감경. 이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에서조차 가해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술만 마시면 죄가 가벼워지나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술이 문제였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 핑계인가요? A는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찢어놓고도 기억이 없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말은 실제로 법정에서 통했습니다. 2018년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않았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고 청원은 단숨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죠. 사람들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해, 치밀하게 이어진 범행 과정, 그런데도 심신미약이라는 말 한 줄에 형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청원이 불씨가 돼서 국회와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형법 개정안, 음주감경 제한법, 심신미약 관련 조항 정비, 국민의 목소리는 곧 법을 흔들었죠. 이전까진 음주는 심신미약이 통념이었지만 이후로는 음주는 책임의 피해 수단이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기준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후 성범죄와 강력범죄에서 음주 감경이 적용되는 사례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가 형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근거로도 작용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시골 모텔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에 흔들리지 않던 기준을 바꿔놓은 거죠.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남긴 작지만 거대한 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벌금의 최고 금액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다고 해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 A는 이미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겁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겨우 4년. 그가 정말 반성했을까요? 한 사람의 욕망이 단 한 번의 그릇된 선택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한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